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의 흐름에, 디지털 대변환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데이터의 활용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이 디지털이나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어떤 생존 경쟁, 생존 전략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몇몇 기업들의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완구업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이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이 완구업체 주변에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2018년에 토이저러스가 파산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복귀하긴 했지만 예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토이저러스에게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자, 1950년대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장난감 업체였던 토이즈러스는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거대 IT 공룡 기업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부터인데요.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몰은 토이즈러스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토이즈러스가 전 세계 완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었고, 아마존은 이제 갓 시작한 어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었기 때문에 토이즈러스가 그렇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존이 갑자기 토이즈러스를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너희들의 완구를 우리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 줄게. 너네는 그냥 그 제품만 공급해주면 돼. 우리가 마케팅도 해주고 판매도 해줘서 우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로 온라인 시장에 토이즈러스를 알려주고 시장을 키워줄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토이즈러스는 고민을 했지만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토이즈러스는 오프라인, 즉 매장을 중심으로 완구를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이 제안이 그렇게 거절할 만한 상황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존과 같이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토이즈러스를 이런 2018년 파산에 이끈 중요한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마존은 2000년대에 토이즈러스의 완구를 팔아서 다양한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구조를 구축을 했는데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에서 급성장함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토이즈러스의 완구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필요가 있냐? 다른 기업들, 다른 완구 기업들의 제품들도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충분히 판매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토이즈러스 것만 팔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토이즈러스와 맺었던 독점 계약을 바로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는 것이죠. 토이즈러스는 반발합니다. 우리 완구만, 우리 장난감만 팔아주기로 해놓고 왜 다른 브랜드까지 입점을 시키느냐? 아마존은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이즈러스는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몇 년간의 지리한 소송 그 공방 끝에 토이즈러스의 손을 들어줘서 토이즈러스가 아마존에게 보상을 받게 되는데 고작 몇백억 원이었습니다. 이 몇백억 원에 토이즈러스는 온라인 완구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이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2000년대 초반의 흐름을 토이즈러스는 아마존과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시장을 잃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침체의 어떤 일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2018년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토이즈러스가 이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는 흐름을 좀 더 선제적으로 읽었다면, 그리고 아마존과의 계약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이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챙겼더라면 바로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중요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전략적 의사결정이 한계 잘못된 것이 이렇게 토이즈러스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스앤노블이라고 하는 이 서점 체인 사례인데요. 반스앤노블은 1980년대 미국 뉴욕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한 이 서점 유통 업체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승승장구하던 반스앤노블은 미국만 해도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오프라인 서점 유통업을 장악해 나가게 되었죠. 근데 역시나 반스앤노블에게도 중요한 의사결정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역시나 바로 아마존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 책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반스앤노블이 이 아마존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스앤노블은 앞서 말씀드린 토이즈러스와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뭔가를 대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결정이었죠. 반스앤노블은 2000년대 초반 내부적으로 이 아마존의 위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몇몇 그 기획 부서를 통해서 이 아마존의 경쟁력과 반스앤노블과 어떤 그 충돌이 있을지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서의 결과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반스앤노블이 열심히 분석한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아마존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책들의 라인업과 반스앤노블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책의 라인업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아마존은 우리 경쟁 상대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반스앤노블에서 그 당시에 이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책들은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서점에 가셔서 책을 보고 구매를 하실 때 대부분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있는 책들 중에 구입을 하시죠. 10년, 20년 지난 책을 서점에 가서 직접 구매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존에서는 10년 된, 20년 된 혹은 그리스 신화와 같은 정말로 수백 년 된 책들이 이 고서와 같은 책들이 하나둘 팔리는 상황이었고요. 이 반스앤노블은 아마존의 어떤 시장과 우리의 시장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아마존을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패착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존의 이 온라인 시장의 장악력은 점점 더 확대되면서 기존에 팔던 이 고서 10년, 20년 된 책들 뿐만이 아니라 반스앤노블이 주로 판매하던 베스트셀러 시장까지도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온라인 시장의 어떤 책 판매의 어떤 그 볼륨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요. 아마존이 주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반스앤노블의 위상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었고요. 온라인 시장으로 출판, 이 서점 유통업이 넘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반스앤노블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미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서점 체인인 반디앤누린스도 그 파산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서점 유통, 책 유통업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반스앤노블도 일찌감치 파악은 했으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